사람은 다른 사람의 원한을 살 수 있는 행동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는 결국 자신에 대한 배려가 될 것입니다. 정열입의 난으로 인한 기축곡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던 1591년 3월경에 세자를 세우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영의정이었던 이산해와 자위정 정철, 우의정 류성룡 등이 광해군을 세자로 추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광해군은 선조와 공빈 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 위로는 임해군이 있었는데 임해군은 성격이 포악하고 잔인했기 때문에 일찌감치 세자 몰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선조의 총애를 받았던 공빈 김씨는 광해군을 낳고 2년 만에 산후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임빈 김씨가 신성군과 정원군을 낳으면서 선조의 총애를 독차지하였습니다. 1591년 당시에 임해군은 19살, 광해군은 16살, 신성군은 13살, 정원군은 11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조는 39살, 왕비였던 위인왕후 박씨는 36살이었는데 둘 사이에서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후궁들에서만 왕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영의정 이산해는 선조가 임빈 김씨를 총애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임빈 김씨의 소생인 신성군이 아니라 광해군을 세자로 추대하게 되면 선조가 화를 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산해는 기축옥사를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정철이 동인백정이라고 불릴 정도로 동인들을 국문 중에 죽게 한 것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죠. 그래서 이산해는 정철이 광해군을 세자로 밀고 있는 것을 기회로 정철을 실각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산해는 토종 비결을 저술한 것으로 유명한 이지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는 무척 전략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산해는 은밀하게 임빈 김씨의 오빠인 김공량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정철이 몰래 광해군을 세자로 세우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어. 그리고 나아가서 임빈 김씨와 신성군을 해칠 음모를 꾸미고 있어 하고 말했습니다. 당시 기축옥사로 전국을 주도하고 있었던 정철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임빈 김씨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선조에게 자신과 신성군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선조는 임빈 김씨의 말을 듣고 정철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3명의 대신은 광해군을 세자로 추대하고자 선조에게 아련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산해는 병을 핑계 삼아서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철과 류성룡이 왕을 아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성질이 급한 정철이 먼저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는 문제에 대해서 건의했습니다. 이미 임빈 김씨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서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선조는 정철의 말을 듣고 무척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류성룡은 눈치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든 화살은 정철에게 쏟아졌습니다. 당시 정철이 기축옥사를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동인들이 연루되어서 동인들의 세력이 약화되고 서인들의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조로서도 동인과 서인 사이에 세력 균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사헌부와 사관원에서 정철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해서 조정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다 하고 탄핵했습니다. 그러자 선조는 정철을 파직하고 강제로 유배시켰습니다. 그리고 위리안치시켰습니다. 위리안치는 중환죄를 저지른 죄인에 대한 유배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죄인이 유배지에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죄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 주변에 가시가 많은 탱자나무를 둘러서 죄인을 그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정철은 위기에 몰렸던 것입니다. 선조는 정철에게 모함받아서 쫓겨났던 동인들을 복귀시켰습니다. 1591년 8월경에는 동인의 지도자인 최영경을 무고했던 양천해가 모진 고문을 받은 후 정철을 시켜서 최영경을 무고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정철에게 최악의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러나 선조는 더 이상 일을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정철을 기역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정철은 복귀합니다. 그런데
다음 해인 1593년에 정철은 병들어 죽습니다. 정철은 관동별곡, 삼인곡 등 수많은 작품을 남겼던 문학의 대가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술을 좋아하고 성격이 개팍했습니다. 정철의 지나친 음주를 걱정했던 선조는 은으로 만든 잔을 정철에게 하사하면서 이 잔으로 하루에 한 잔만 마셔라 하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정철은 술잔을 망치로 두드려서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만큼 술을 좋아했던 것이죠. 이러한 정철이 기축옥사에 대한 조사를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이발의 80이 넘었던 노모와 그의 어린 자식을 고문을 가해서 죽게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동인들을 탄압했기 때문에 그는 동인백정이라는 별명이 붙게 됩니다. 기축옥사의 원인을 제공했던 정예립은 무척 총명하고 언변이 뛰어났던 인물입니다. 정예립은 과거에 합격한 후 이이와 성원의 문화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이의 열성적인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발과 가까워지면서 점차 동인 세력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예립은 이발과 가까워지면서 동인 측에 편을 드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이발은 동인이면서 전라도 지역의 맹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에서 수많은 과거급제자가 나왔죠. 그런데 정예립도 전주 출신으로 전라도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은 서로 간에 통하는 것이 많았죠. 그러다가 이이가 세상을 뜨게 되니까 정예립은 아예 동인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서인을 비판하면서 하물며 자신을 후원했던 이이마저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선조는 이이를 스승처럼 생각하면서 높게 받들었기 때문에 정예립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몹시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예립은 점차 정계에서 설자를 잃게 되고 결국 고향으로 낙향합니다. 그래서 조직했던 것이 대동계입니다. 그런데 그 대동계가 나중에 정예립이 난을 일으키려 한다라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평소 이이와 친구로서 우정을 나누었던 정철은 정예립의 배신과 그것을 조장했던 이발에 대해서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것이 정예립의 난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발과 그의 가족들에게 가혹한 고문을 가하는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당시 기축옥사 과정에서 호남의 선비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끊어졌다라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호남을 기반으로 했던 이발과 정예립을 가까이 있던 많은 호남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던 것이죠. 정철은 명확한 증거보다는 단순히 정예립과 서신 교환을 했다거나 정예립에게 동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만으로도 옥사를 확대했습니다. 김빙 같은 인물이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빙은 찬바람을 쐬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체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조가 정예립의 시체를 도성으로 끌고 와서 정예립을 거열시키면서, 그러니까 찢어 죽이면서 문무백관으로 하여금 참관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찬바람이 불게 되니까 김빙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이 김빙이 정예립을 동정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무고를 하는 바람에 김빙은 정철에게 잡혀가서 곤장을 맞고 죽게 됩니다. 억울한 죽음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과한 행동이 정철에 대한 동인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정철이 실각한 이후에 정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그런 방안을 두고 정철을 죽여야 한다는 북인과 정철을 살려주어야 한다는 남인으로 동인이 갈라지게 됩니다. 남인과 북인이라는 말은 옹곤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우성전이 남산 밑에 살고 강경파인 북인의 대표인물인 이발이 북악산 밑에 살았기 때문에 유래되는 말입니다. 즉 남인과 북인이라는 말은 정철 사태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정철 사태를 거치면서 그것은 뚜렷하게 부각되었습니다. 최연경은 조식문화의 지도자로서 정철을 소인배라고 불렀습니다. 정철은 최연경이 정예립의 난에 관련됐던 길산봉이라고 위심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최연경은 결국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최연경이 정예립이 주관했던 활쏘기 모임에서
정예립보다 상석에 앉았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영경이 길산봉이며 실제로 최영경이 영모의 몸통이다 라는 그런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영경은 국문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길산봉은 정예립의 배후 세력으로서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그는 잡히지 않았고 잠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죠. 실제 인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한편 정철이 최영경을 감옥에서 죽게 한 것이 조식 문화의 사람들에게 깊은 원한을 심어주었습니다. 동인들은 정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분열했습니다. 정인홍을 중심으로 하는 조식의 제자들은 정철을 처형해야 한다라는 강경파로서 북인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유성룡을 중심으로 하는 이왕의 제자들은 정철을 살려줘야 한다라는 온건파로서 남인을 형성했습니다. 이후 남인이 전국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하던 날 전쟁의 발발과 타협적인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서 유성룡은 탄핵을 받고 물러났습니다. 임진왜란 전에 선조는 사신을 일본에 보내서 일본을 정탐하도록 했는데 그때 정사였던 황윤길은 전쟁이 날 것이라고 주장했고 부사였던 김성일은 전쟁이 나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전쟁이 났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던 김성일이 동인입니다. 유성룡과 함께 이왕의 제자였죠. 그러다 보니까 유성룡도 김성일을 편들었는데 막상 전쟁이 나게 되니까 유성룡도 책임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잡은 북인은 광해군을 왕으로 미는 대북과 영창대군을 왕으로 미는 소북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나중에 광해군이 왕이 되죠. 그러니까 대북이 승리한 것이죠. 그리고 영창대군을 밀었던 소북 같은 경우는 당시 큰 타격을 받습니다. 광해군 시대에는 대북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인조 반정 이후에 북인은 완전히 몰락하고 나빈과 일부 소북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철의 경우에 지나치게 권력을 남용하고 자신의 반대파에 대해서 가혹하게 처리했던 것이 나중에 오히려 정철 본인에게 위기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원한을 살 수 있는 행동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는 결국 자신에 대한 배려가 될 것입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